내가 요즘 이제 계속 하는 생각은 뭐냐면 자식도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고요. 타인입니다. 차라리 연락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연락이 안 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 연락하잖아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제가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한 프로그램당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 배우들 중에 잘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된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무명의 신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PD한테는 누가 연락이 오는지 아십니까? 무명의 신인들만 계속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데뷔작은 나랑 찍었지만 그 다음에 자신을 더 성공시켜주는 작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화도 있을 거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나가는 배우들은 나하고 연락할 일이 없어요. 되게 슬픈 건 뭐냐면은 잘 안 나가는 배우들이 나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그 부분들은 왜 나한테 연락할까요? 자기 연기 평생에 자신에게 캐스팅의 기회를 준 거는 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우울해요. 내가 요즘 이제 계속 하는 생각은 뭐냐면 차라리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연락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연락이 안 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내가 그 배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꾸 연락하잖아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자식이 항상 자기 삶 사느라고 바쁜데 여러분이 전화해서 참견하는 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야 너 아침은 뭘 했니? 야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니냐? 야 그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그냥 그 회사는 애진하게 때려치고 그냥 공무원 시험 보라니까 이 자식아 노량진으로 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선진국 국민들은 바쁘십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부모님이 시킨 일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모임의 총무, 어느 등산회의 회원 이런 걸로 사세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거기에 충실하면서 살면은 남한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식이에요. 자식도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고요.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990년대 대학원 동기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필이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부자 나라 미국이나 영국, 유럽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막 그렇게 투덜거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심지어 일본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다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한국 내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저 같은 60년대생들은요 1인당 GDP가 100불, 200불 하던 정말 가난하던 아프리카의 수단, 가나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고요. 지금 90년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경제 10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선진국 국민인 거예요. 후진국 국민과 선진국 국민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후진국 국민이 선진국 국민한테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감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아이들이 살아갈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저는 승자의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스리랑카니 미얀마니 이런 나라들은 지난 3, 40년 동안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어요. 정체돼 있었어요. 여전히 다 똑같이 가난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사이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확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과정이라는 건 어떤 나라든지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선진국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는 뭐냐면 빈부격차의 증가예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는 어딘 줄 알아요? 북한 빈부격차 없어요. 다 가난해요. 물론 거기는 소수의 지배층들만 빼고 그건 정말 나쁜 제도죠.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데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60년대 가난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되는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를 봤더니 19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전문가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돈을 잘 벌었어. 아니면 강남의 땅 부자들, 강남에 이렇게 건물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됐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그때의 그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의대를 가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너가 빨리 서울에 집을 사야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건 과거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80년대, 90년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의대, 법대 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는 대학 진학률이 30%, 40% 선이었어요. 중학교 반에 아이들이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대학 갈 애들이 3명, 4명밖에 없었고, 말인즉슨 뭐냐면 10명 중에서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해보고 나 공부가 그래도 쉬운데? 라고 하는 애들은, 공부가 되는 애들은 그냥 그럼 나는 계속 공부를 할래 라고 대학 간 거고, 나는 근데 공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별로 대학까지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다닌 거예요. 그러고도 그분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한국 경제가 막 성장해 갈 때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를 보고 그 직업만을 다들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10명 중에 10명이 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21세기에는 돈 많이 버는 직업일수록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제 직업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1995년도에 제가 외대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동시통역 일을 다녔는데요. 95년도에 통역사 시간당 임금이 얼마였는 줄 알아요? 5만 원이었어요.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원일 때 우리는 50배를 벌었다고요. 왜 그랬느냐? 95년도에는요,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일이 희귀했기 때문에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하는 고임금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보면 어때요? 영어를 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잘 되는 일이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통역이라든지 번역, 챗GPT가 엄청 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다들 앞으로는 의사, 변호사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쪽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조금씩 시장의 침범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애한테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시켜서 의사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찾아서 해봐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대 가라고 해서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다 어디까지 대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전 여러분들이 사교육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요, 그거는요, 아이들이 답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GDP 200불, 300불이던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끔 우리가 답을 찾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찾은 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한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답을 찾아온 거예요. IMF니 금융위기니 코로나니 매번 위기를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시련과 고난과 극복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찾은 답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요하는 순간 아이들이 망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답을 찾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무조건 20대 이후에는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노후 대비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 40에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이번에 카페를 차려야 되는데 임대료가 좀 부족하니까 보증금을 엄마가 좀, 나이 30에 제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어디 갔다가 취직이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니까 유학 자금을 몇 억을 좀,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독립을 권장해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할 질문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뭐가 재밌어요? 저는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연극이 별로 재밌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연극은 왠지 좀 심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매주 한 편씩 연극을 보고 있어요. 연극이 이렇게 보러 가는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뭘 하고 싶어? 우리 동네에서 되게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요즘 내 탁구 친대. 나 탁구장에 가기 싫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탁구 친다 그러면은 나도 왠지 그 탁구장 가서, 아니 굳이 그 사람하고 안 치더라도 왠지 그 사람이 노는 그건 나도 같이 해보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좋아하는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좋아해야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할 때 재밌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지거든. 근데 내가 사람을 조금씩 까탈스럽게 가리잖아요. 얘는 이래서 별로고 쟤는 저래서 별로야. 근데 얘가 뭐 좋아한대, 제가 뭐 좋아한대. 그럼 나는 그거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위축이 되어 갑니다. 내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살면요,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스마트폰에는 어떤 사람들만 나오는 줄 알아요? 엄청 매력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계속 보다 보면 점점 더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안에만 보면 되게 매력적인 선남선녀가 있는데 모임에 나가보면 왠지 오징어들만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더더욱 사람 만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줄이고 실제로 사람들을 자꾸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내가 만나는 애들이 다 이상해. 말인즉슨 뭐예요? 내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애들만 내 주위에 꼬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매력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재미있어 라고 하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은연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해야 되는 노력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어지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좋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사실 책과 삶의 콘텐츠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이 채널에는 항상 좋은 분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업에 대해서 자신이 평생 일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제가 댓글 달기도 하고 오늘도 많이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책은 제가 꼭 한번 찾아서 읽고 싶어져요. 이런 제가 댓글을 남긴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재밌었어요, 잘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반응은 항상 상호적이에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 항상 선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게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길입니다.